안녕하세요. 닥치 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해서 지도 위에 움직이는 경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도 이미지는 미리 캡처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맵을 캡처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는 남겨둘게요. 캡처한 지도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가져다 두고요. 타임라인의 길이는 10초 정도에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길이도 10초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퓨전 탭으로 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캡처한 이미지가 타임라인의 해상도와 일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해상도는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즈라는 곳에 가게 되면 타임라인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이미지의 해상도가 일치한다면 굳이 퓨전에서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캡처한 이미지가 타임라인의 해상도를 넘게 된다면 노드 창에서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백그라운드라는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노드에서 이미지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 타임라인 레졸루션 부분과 일치하게 해상도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는 여기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미디어 1의 아웃풋을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포그라운드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웃풋을 인풋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백그라운드의 값이 머지 노드에 병합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타임라인의 해상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이 두 노드는 필요가 없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1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는 컬러 콜렉트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콜렉트라는 노드는 컬러 탭에 보면 컬러 휠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리프트, 감마, 게인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노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노드를 추가해 준 이유는 지도 이미지를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추가해 준 것입니다. 리프트 부분을 낮춰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이도록 맞춰주도록 할게요. 게인도 조금 낮추고요. 컨트라스트는 조금 끌어올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역시 빈 곳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플레인 3D 노드를 추가해 주고요. 다른 3D에 관련된 노드와 병합할 수 있게 멀지 3D 노드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3D로 렌더링 될 수 있도록 렌더러 3D라는 노드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만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연결을 여기에 추가를 해 주고요.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되면 인풋 단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은 렌더링 노드에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이제 이미지가 3D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직은 조그마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는 경로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컬러 콜렉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앞쪽에 페인트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페인트 노드에서 레프트 뷰라는 것은 이쪽을 얘기를 하고요. 라이트 뷰는 당연히 이쪽을 의미하겠죠. 페인트 1 노드라는 부분에서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 서울에서 설악산 국립공원까지 연결선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참고로 라이트 뷰에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력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레프트 뷰로 넘어와서 연결선을 만들기 위해서 폴리라인 스트로크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서울에서
설악산 국립공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휘어 주었는데요. 이쪽 부분이 좀 맞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Modify Onl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곡률 부분을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잘 조정이 되었다면 색깔을 바꿔 주도록 할게요. 저는 파란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브러쉬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인데 서큘러를 선택해서 또렷하게 곡선이 보이도록 선택하겠습니다. 사이즈 부분도 적당히 줄여주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선을 가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Done 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완료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 휠을 돌려서 크기를 다시 줄여주고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피스를 클릭해 줘도 됩니다. 이 곡선의 그림자를 만들어 줄 텐데요. 역시 폴리라인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요. 서울에서 설악산 국립공원까지 연결해주고 적당히 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odify Only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해주고 이렇게 적당히 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곡선의 색깔은 그림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바꾼 다음에 opacity 값을 낮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자가 되겠죠. 이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브러쉬 쉐이프를 소프트로 바꿔주면 조금 더 그림자처럼 보이겠네요. 저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죠. 여기 오페시티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게 되면 그림자가 객체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모디파이어라는 부분에 가서 스트로크 1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조정이 된 상태에서 폴리스트로크 2번 부분에 오페시티 값을 낮춰서 그림자 값이 되도록 다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면 다시 화면의 크기를 맞춰주고요. 이번에는 10프레임부터 180프레임 정도까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180프레임이 되었을 때 이쪽에 스트로크가 종료가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키프레임 부분에서 스트로크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라이트 온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키프레임 딱 찍어주고요. 그 다음 18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1이 될 때까지 엔더 부분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10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폴리라인 스트로크 1번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컨트롤 부분을 10프레임에서 0에서 시작되도록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180으로 이동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될 수 있도록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결국 이런 형태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작업을 할 때 10에서 시작해서 180에서 끝이 났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할 작업은 이미지 플레인 3D라는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른 다음에 BE 입력하고 밴드 3D라는 툴을 선택하고 애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를 추가한 이유는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게 이 이미지를 밴더 휘어 줄 텐데요. 하는 방법은 여기 이 부분에서 랩트 뷰를 선택해서 작업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엑시스를 X축으로 바꾸고요. 앵글 부분을 90으로 바꾼 다음에 어마운트를
마이너스 0.1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작업을 밴드라는 노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3D 화면을 움직일 때는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이동이 되고요. 마우스의 스크롤 휠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옮겨주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휠과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확대, 축소,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휘어주게 되었고요. 휘게 하면 좀 더 입체감이 부여가 될 것이고 나중에 카메라 3D 노드를 추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머지 3D 노드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3D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카메라 3D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게 되면 출력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뷰에 선택이 되어 있음에도 출력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카메라 3D가 비추는 곳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서 볼게요. 지금 지도가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벗어나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카메라를 조금 뒤쪽으로 빼면 이렇게 이제 지도를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비추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죠. 카메라 노드에서는 트랜스폼이라는 곳에서 유저 타겟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면 유저 타겟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3D의 포지션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작업을 할 때는 프레임을 제일 앞쪽으로 당겨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일 첫 프레임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비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비추는 형태로 각도를 조절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앞쪽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비춰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항상 작업을 할 때면 이렇게 화면에 차지 않는 부분이 에디트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된 상태, 그 다음 조금 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된 상태, 그 다음 포지션 부분도 약간 옮겨 줄게요. 여기 이 부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가 10프레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10프레임부터 카메라가 어떻게 촬영하느냐, 카메라가 촬영하는 각도와 촬영의 중심점이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비추는 영역도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키프레임을 통해서 녹화를 해주면 다이나믹한 이동 경로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프레임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카메라의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에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애니메이트 트랜슬레이트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합니다. 하나하나 선택할 필요 없이 우리의 움직임을 키프레임으로 그대로 저장하게 되고요. 역시 타겟이라는 부분도 조정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니메이트 타겟 그룹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 경로가 끝나는 부분이 180프레임이었잖아요. 이 상태까지 이동을 시켜주고요. 여기 이 부분을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는 부분의 키프레임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이동을 시켜주고요. 적당하게 확대를 해서 필요한 형태만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10프레임부터 실제로 재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잘
다이나믹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종 결과물을 보니까 특별히 손댈 필요 없이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 경로가 지도 밖을 벗어난다든지 할 때는 여기 카메라의 포지션이라든지 카메라 자체의 각도를 바꾸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현재는 잘 되었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 경로의 마지막 프레임인 180 프레임에 다시 위치시키고요. 머지 3D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인디케이트 문자를 하나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D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입체감이 돋보이겠죠. 텍스트 3D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3D 글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폰트는 www 선택을 해서 웹 심볼 리가라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주고요. 색깔도 오렌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가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필요한 위치에 가져다 두면 되겠죠. 크기는 조금 더 줄여서 적당히 크기를 맞춰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레이아웃에 가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평면인 상태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도 텍스트 3D 노드를 레프트 뷰에 보이도록 해보아도 머지 3D 노드를 레프트 뷰에 보이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일 테니까 좀 더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요.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해볼게요. 텍스트가 현재는 평면인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3D 노드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텍스트라는 곳에 가서 익스트루션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Extrusion Depth라는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면 이 부분을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께감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두께감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적당히 두께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베벨 뎁스라는 부분도 조금 만들어주고요. 위드스 조금 만들어주고 이렇게 된 상태로 3D 느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상태로 3D 느낌을 한번 살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도 3D 느낌이 잘 살지 않죠? 그 이유는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 3D 이미지로 보이는 이유는 조명이 투사되었을 때 명암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조명을 선택해 주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3D 느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물에서는 역시 확인을 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렌더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렌더러 3D 노드에서 라이트닝이라는 부분에서 라이트닝과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렌더 되기 전에 비춰지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머지 노드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스포트라이트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역시 이 노드도 마찬가지로 현재 비추고 있는 영역을 보면 이 부분이 조명이 비추는 부분인데 이미지의 바깥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미지를 비출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는데요. 지금 많이 복잡하니까 3D 옵션에서 카메라는 보이지 않도록 잠깐 숨겨두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조명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게 되면 자, 뺄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요. 볼 수 있게 광원을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면 이제 비로소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 앵글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비추는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정확하게 쏘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굽어 있는 밴드된 형태이기 때문에 광원이 가장 가깝게 도달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내리고요. 아까 보았던 콘 앵글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죽여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여기 이 이동 경로 부분은 크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크게 하이라이트에 지장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는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동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3D 텍스트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텍스트 3D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텍스트 3D 노드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편이 조금 더 입체감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동 경로가 끝이 나는데요. 조금 전부터 조금 후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프레임에 맞춰둔 상태에서요. 트랜스폼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그 다음 190에 가서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키프레임 종료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냥 내려오면 좀 밋밋하니까 다시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에 가서 로테이션의 Y라는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도록 하고요. 190프레임만큼 이동되었을 때 이 부분이 360도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역시 키프레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170프레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회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지도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좀 입체감이 덜한 부분도 있는데요.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서 X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들어주게 되면 조금 더 입체감이 부여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입체감이 부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입체감이 조금 더 부여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역시 이동하는 경로가 끝나는 곳에 그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이 점점 크게 바뀌도록 키프레임을 설정해주면 통일감도 더 보이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죠. 하는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페인트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서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레디어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보이는 것 보이죠? X축 옮겨주고요. Y축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 끝나는 부분에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사이즈는 줄여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그마한 원이 190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동했을 때는 크게 바뀌도록 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이 부분에 맞춰주면 되겠네요. X라는 부분을 조금 옮겨주고요. Y라는 부분도 조금 옮겨서 이렇게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색깔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색깔은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동 경로선의 제일 위쪽에 위치해서 가려버리게 되죠. 이 부분은 그림자보다도 더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머드파이어라는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이 제일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서클이라는 부분에서 오페시티 투명도 값을 조금 낮춰서요. 이렇게 조금 투명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170이라는 부분에서 이 크기로 시작해서 190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크게 바뀌도록 키프레임을 지정해 주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키프레임 지정해 주고요.
190 프레임에서 이만큼 커질 수 있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키프레임으로 동작하는 변곡점마다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뚝뚝 끊어지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스플라인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페인트 1에 있는 폴리라인 스트로크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다 선택을 해주고요. 서클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부분 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죠.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두 볼 수 있게 알맞게 바꿔주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변곡점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밴드로 처리한 부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밴드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접힌 각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플라인은 없애버리고요. 이미지 플레인 3D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서브 디비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접힌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각도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이 6번 접혀서 밴더 되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최대로 해주게 되면 많이 꺾여서 밴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굽혀진 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에디트 탭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재생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지막 부분은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해서 지도의 움직이는 경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상 닥치 리뷰였습니다.